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서울시 50플러스 재단과 KB국민은행이 함께하는 당신의 골든 라이프 노후 준비 콘서트 시즌 3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노후 준비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송민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즌 3의 두 번째 시간에도 유튜브 생중계 및 현장 참여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참석에 많은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첫 번째 시간과 바뀐 거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남북 캠퍼스에서 노후 준비 콘서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북북 캠퍼스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서울시 중장년분들의 경력 설계 상담, 일자리 사업,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오다 가다 잠깐만 들리셔도 다양한 상담, 활동들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서울시 중장년 세대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국민은행과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하는 노후 준비 콘서트 시즌 3.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더 깊이 있는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이 지난 1회 노후 준비 콘서트가 노후 준비를 위한 마음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이번 두 번째 시간은 아마 노후 준비를 위한 이 본격적인 실전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또 두 건의 좋은 강연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시즌 3부터 새롭게 도입한 Q&A 시간이었죠.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도 반응이 정말 좋았는데요. 이 1, 2부 강연 이후에 Q&A 시간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끝까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강연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1부에서는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연금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저희가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 3부에서는 앞서 안내드렸던 실시간 Q&A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 첫 강연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노후 준비라고 하면 이 빠질 수 없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은요, 뭐 자산의 개념도 있지만 뭐 내 집 마련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투자처로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오늘은 KB부동산의 정재훈 박사님을 모시고 서울시 부동산 시장 진단 및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들 이 정재훈 박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 강연을 좀 요청해 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제가 꼭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알찬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어머님들 네, 질문하지 말라고 했지만 또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혹시 50대 있으신가요? 아니면 60대? 70대? 아, 네네. 아,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부동산이 혹시 한 채가 있으시다? 두 채? 다주택자? 아니신가요? 네네. 아, 예. 왜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일단 뭐 집을 가진 사람이 한 절반이고 집을 안 가진 사람이 좀 절반이잖아요. 근데 서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무주택자가 이제 한 60%, 이제 유주택자가 40%다 보니까 서울 집값 너무 오르고 있어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한번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PIR이라고 하는데 소득 대비 가격. 그러니까 내가 몇 년을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요. 1990년도에는 청년들이 집을 사는데 한 10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15년 정도가 걸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의 집값이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통계적으로도 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전히 높은 집값인데 과연 지금의 현재 집값은 어떻게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길 원하시나요? 내려가길 원하시나요? 아 네.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라가길 원하고 네 쪼금 사고 싶으신 분들은 쪼금 더 조정이 있기를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어떤 뭐 단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리고 과거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나갈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노후 대비니까요. 노후 대비. 자, 부동산을 활용한 노후 대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는 잘 되고 있으신가요? 아 네. 근데 보시니까 굉장히 오늘 오신 분들이 굉장히 댄디하시고 뭐 엘레강스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 잘 돼 있으실 것 같거든요. 부동산 강연을 가다 보면 그 강연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자산에 관심도 많으시고 투자도 정말 잘하세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 실전에서 더 잘하시기 때문에 뭐 이런 데를 더 찾아오시는 그런 이런 열의가 투자 성적으로도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을 보면요. 지금 한 34% 사적 연금과 공적 연금으로 받는 이런 분들은 조금 그래도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기초 노령연금이라든지 혹은 자녀들의 용돈을 통해서 여전히 좀 어렵게 노후가 대비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산, 우리 국민이 8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이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노후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가 우리가 조금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주택연금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엊그제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 지금 갖고 있는 거 그냥 주택연금 한번 받아보면 어때요?" 라고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야 그래 그거 야 많이들 든다더라." "야 근데 미안해 가지고 내가 그거 든다고 말 못했지. 야 옆집에 누구도 든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결국에는 뭐 부모님들이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이제 뭐 자녀들한테 상속을 좀 주기 위해서 그냥 갖고 계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모님들 세대에서 주택연금을 통해서 부동산 자산 자체를 금융화해서 사용하시기를 저는 조금 적극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주택연금은요, 집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을 하고요. 매달 연금으로 노후 자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역모기지라고 하죠. 대출을 거꾸로 받거나 혹은 보증 상품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은 좀 들지만 그래도 자산 자체를 유동할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어요. 얼마 정도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일단 70세 기준으로 어 3억이면 월 한 9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억에 3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아 뭐 이거밖에 안 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한 뭐 10억 아파트에 산다라고 한다면 집을 맡기면 그죠? 1억에 30만 원이니까 3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그냥 죽을 때까지 살 수가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살면서 월 3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내가 잡고 한 이후에 그 돈이 더 적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차액만큼 자녀들에게 상속이 될 거고요.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네 그냥 국가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하게 되죠. 집을 팔아서 그냥 다른 상품에다 놓고서 내가 노후 자금을 쓸지 아니면 주택연금을 할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지금은 좀 괜찮겠지만 이제 좀 노후화가 좀 진행이 되다 보면 저희 또 아버지나 저희 또 장인어른을 사례를 보다 보면 아무래도 예전처럼 이런 어떤 의사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결정할 수 있을 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주택연금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땐 조건이 더 갈수록 안 좋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빨리 들 수 있을 때 드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바로 주택연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운사이징이죠. 집을 좀 저렴한 집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타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평수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지역을 서울에서 좀 수도권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자 이제 주택 그 상품이죠. 아파트에서 빌라로 갈아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렴한 집으로 갈아탄 다음에 차익을 가지고 이제 노후 대비 자금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보통 주택연금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물론 뭐 지금 말씀드린 주택연금과 다운사이징은 우리가 노후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을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아마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투자를 왕성하게 하실 분들 같아서 네, 뭐 굉장히 잘 하실 거다. 뭐 이런 방법을 안 써도 굉장히 잘 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께 조금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노후에 좀 반드시 피해야 될 이런 어떤 투자 유형이 좀 있습니다. 바로 이 기획부동산 이런 부분들 좀 피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보시면 그냥 뭐 개발이 된다더라. 그리고 뭐 원래 정상적인 거래가 안 되는 그런 부동산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안 되다 보니까 근저당을 설정해 줄 테니까 일단 분양을 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토지를 사게 되면 보통 우리가 좀 많이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좀 하다 보니까 덥석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노후에 반드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또 분양상가 좀 잘못 사셔가지고 노후에 굉장히 낭패를 좀 보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도 뭐 상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상가 투자는요,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기 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상승을 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고금리를 통해서 기존에 나왔었던 어떤 상가 수익률들이 지금은 거의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존재하죠. 당연히 상가 가격도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상가 좀 잘못 투자하셨던 분들 아마 3년 전, 2년 전에 상가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조금 힘든 과정이실 겁니다. 근데 부동산은 항상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금리가 이제 인하되는 시점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상가를 괜찮은 물건을 사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좀 저렴한 가격에 좀 사셔야 되고요. 상가는 이제 부동산 투자 중에 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안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차라리 주거용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거용은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상관없이 그냥 꾸준하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에 중소형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그렇게 준신축 위주로 투자를 해 놓으신다면 아마 뭐 매매 가격뿐만 아니고 임대 수익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에는 좀 위험한 투자를 좀 안 하는 게 좋고요. 저는 뭐 한 60대 이렇게 70대 넘어가셨으면 투자는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투자는 하지 마시고 버는 것보단 지키는 게 또 중요하니까 주택연금이라든지 혹은 기존에 있는 자산들을 잘 관리하는 이런 방법의 자산 관리가 좀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었었던 주요 메시지고요.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어떤데? 라는 게 지금 궁금하잖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 특히 서울 지역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요. 쭉 이게 변동률입니다. 주택 가격이 쭉 올랐다가 코로나 때 이제 정치 자금을 풀면서 유동성이 활발해서 가격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좀 크게 상승할 것 같으니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가격은 쭉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다 아시다시피 둔촌주공 기억하시죠? 뭐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다시피 이제 올림픽 포레온이라는
그때 당시 13억이었죠. 국평 기준으로 13억이 이제 미분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미분양 되던 것들을 이제 막고자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얼어붙고 이제 다른 금융 위기로 이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좀 과감하게 규제를 좀 풀었고요.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정책 자금을 풀면서 급격하게 심리가 상승을 했었던 게 이제 작년이었죠. 그러다가 작년 한 8, 9월 정도로 기억을 해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죠. 예,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이 돼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그러면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그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블랙스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국채금리, 특히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졌어요. 그리고 이때쯤 부동산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차 이러다가는 더 큰 자산 버블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으로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제 없애겠다라는 스탠스, 규제에 대한 스탠스가 좀 바뀌게 됐죠. 그래서 작년 8월부터 9월부터 꾸준히 상승했었던 그런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변곡점을 좀 맞이하게 되고요. 그래서 9, 10, 11, 12월 달 해가지고 조정이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올 1월인가요? 여러분들 좀 혹시 코인 투자 하시나요? 네. 코인 투자 안 하시나요? 네. 코인, 비트코인이 네, 이제 1억을 찍으면서 네. 거의 뭐 2배, 3배 이상씩 올랐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그 정도 올랐는데 뭐 알트코인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뿐만 아니고요. 뭐 모든 자산 시장,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S&P 500, 뭐 일단 니케이나 유럽 지수는 이미 전고점을 회복했고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경우 전고점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자산 시장이 이제 다시 좋아지는 거예요. 그에 발맞춰 이제 당연히 한국 부동산 시장도 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해가지고 지금 3월, 4월 거래량이 지금 3월 거래량이 4,000건, 서울 4,000건이 지금 넘었고요. 4월 거래량도 거의 4,000건에 육박하는 지금 거래량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데요. 이 4,000건의 거래량은 과거 10년 평균으로 봤을 땐 그렇게 높은 거래량은 아니에요. 근데 작년 우리가 부동산 회복기 때 7, 8월 달에 가장 높았었던 그런 주택가격 상승기 때 4,000건 정도였거든요. 그거를 지금 다시 회복을 한 거니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일단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물론 여러 전문가분들이 지금 현재 현상에 대해서도 다르게 좀 보시긴 하지만 네, 일단 보시면 바닥이 찍어서 올라갔다가 다시 주춤됐는데 그 하단 자체가 굉장히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만한 팩트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 지정학적 위기가 더 가속화되는 거죠. 실은 4월, 3, 4월이었죠.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왔었어요. 이란이 그죠? 100여 개 넘는 드론을 이스라엘에 투하를 했고요. 이스라엘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 공항을 타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자산 가격이 한번 출렁대고 무너졌었지만 그 두 나라도 확전을 좀 원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약속 대련처럼 나 저기 때린다 그리고 이렇게 날렸고 그럼 나도 너 때릴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좀 끝나서 다행히 지정학적인 위기가 크게 발휘되지는 않았고요. 다행스럽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블랙스완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약간 조금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KB 선도 50 아파트 지수인데요. 요거는 전국 가장 시총이 높은 50개 아파트만 모아가지고 나타낸 지수예요. 이미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 표만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부동산 시장은 제가 보았을 때 2가지 큰 특징이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부동산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서 예전과 다르게 정보 비대칭성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시장에서도 여전히 좀 나타났고요. 저희 KB국민은행이 운영하는 KB부동산 어플이 좀 존재하는데, KB부동산 어플의 데이터 허브에 보시면 실시간적으로 주택 통계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저희 국민은행이 1986년도에 주택은행을 인수하면서 주택은행이 갖고 있었던 주택 통계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KB 부동산 어플을 통해서 이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금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이루어지는 어떤 부동산의 시장은 이런 플랫폼 기술로 인해서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이 사라지면서 빠르게 지금 주식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에 발맞춰 부동산도 예전과 다르게 부동산 금융화가 조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B 시세라고 여러분 좀 알고 계시죠? 네, 아파트 담보대출 받을 때 KB 시세를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주간 단위로 전국의 아파트를 이제 조사를 하면서 통계까지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대출을 받을 땐 어떻게 하죠? 감정평가사가 직접 가요. 그래서 굉장히 그 거래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에서도 잘 취급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아파트는 어떤가요? 그냥 전화로 나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예요라고 하면 그냥 몇 퍼센트 나와요. 얼마까지 나와요. 이게 바로 나오죠. 왜냐하면 KB 시세라는 감정평가 담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파트가 굉장히 획일화되고 금융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기술과 발맞추어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변하고 있다라는 게 현재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 플랫폼에서 지금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 지수를 한번 볼게요. 좀 네 가지인데요. 자, 제가 주목하는 건 바로 서울 시세총액 탑 20입니다. 이거는 서울에 있는 가장 시총이 높은 20개 아파트만 만들어 놓은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상승했었죠? 상승하다가 작년 12월, 올 1월, 2월 달에 잠깐 3개월 동안 약간 약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상승으로 넘어섰어요. 자, 그런데 밑에 서울 매매가격 지수는 어떤가요? 여전히 지금 하락하는 상황이죠. 서울 매매가격 지수는요,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평균을 나타내는 지수예요. 네, 이 두 개만 비교해도 아마 시장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 상황은 시총 20, 다시 말해서 굉장히 선호되는 아파트들은 이미 상승을 시작해 왔고, 그리고 그게 아직 온기가 모든 아파트에는 아직 퍼지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이 전국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매매 가격 지수도 여전히 하락이죠. 전국은 더 심해요. 지금 서울은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근데 광역시는 여전히 어려워요. 부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과 광역시장이 지금 현재 별도로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좀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뭐 제가 서울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발표다 보니까 서울시 부동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볼 때 항상 같이 봐야 될 지표가 있어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모든 자산의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가격과 거래량 두 개의 지표를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같이 뒷받침되는지,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이제 턴어라운드를 한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놓고 본다면요, 작년 2023년도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그래도 10년 평균 95만 호에 비추어 봐서 한 60만 호도 좀 안 되는 그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평균 정도의 거래량이 이루어진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거래 회전율도 마찬가지예요. 자, 거래 회전율이라는 거는요, 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100개다라고 했을 때 1년 동안에 2채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평균이 어떻죠? 평균이 5에서부터 8 정도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자산 자체는 주식이랑 달리, 그죠?
재고 자산도 많고 그렇게 빈번하게 팔리는 자산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동산이 드문드문 거래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과연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가 전문가들마다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거래 회전율이 급감을 했고 아직 평균에 수렴하진 않았다는 건 아무래도 거래가 조금 빈번하지 않다 이런 걸 뜻하는 거고요. 자, 과거 시계열 중에서 기준금리와 거래량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자, 어떠신가요? 뭔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죠? 자, 검은색이 기준금리예요. 쭉 올라와서 지금 계속 3.5에서 동결하고 있죠? 자, 3.5% 기준금리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네. 네. 2023년 1월에 3.5% 올리고 나서 지금 16개월 연속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기준금리는 하락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은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요, 거래량의 레벨업이 관건이 될 거예요. 자, 과거 2020년도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거래 건수예요. 오, 12만 건도 됐었네요. 그죠? 자, 1만 2천. 자, 그리고 지금은요. 2023년, 2024년. 2023년에 7, 8, 9월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때 4천 건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소강 상태로 보이다가 지금 3, 4월 다시 4천 건으로 올라간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4천 건이라는 수준 자체가 과거 10년의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여전히 좀 미흡하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 거래량 자체가 그래도 한 7, 8천 건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시장이 좀 다시 과거처럼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도 보시지만 이렇게 거래량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번엔 미분양 아파트 한번 살펴볼까요? 미분양 아파트는요, 지금 현재 한 6만 5천 호 정도예요. 과거 한 30년 시계열을 놓고 본다면요, IMF 때, 이때 뭐 많았네요. 16만 건, 그죠?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16만. 지금 뭐 6만 5천이니까 뭐 과거 이제 큰 우리나라가 위기를 맞았을 때보다는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현재는 뭐 아직 잘 줄어들고 있진 않는 상황이고요. 조금 안 좋은 거는요. 요거 바로 준공후 미분양이죠. 자, 미분양 중에서도 이제 악성 재고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이제 준공후 미분양. 준공 다 아파트를 졌어요. 근데 분양이 안 됐어.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겠죠. 그 준공후 미분양이 지금 조금 늘고 있는 게 조금 시장이 썩 좋진 않다.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과거 그런 위기를 촉박할 정도의 그런 미분양 상황은 아니다. 이 정도로 시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가장 조금 주의해서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요거 KB부동산 데이터 허브에서 그냥 클릭 몇 번만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입니다. 요거는요, 진짜 부동산 방향성하고 너무 비슷해요. 제가 과거 10년, 20년 시계열을 다 봤거든요. 자, 뭐냐면요, 저희가 KB 통계, KB 시세를 이제 조사를 할 때요, 전국의 부동산 사장님들로부터 이제 설문조사를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오를 겁니까? 내릴 겁니까? 그래서 그 조사를 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통계를 내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쭉 올라가 2023년 1월부터 그죠? 1월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0월에 정점을 찍고 나서 하락을 했죠. 그러다가 1월 달에 다시 상승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실제 거래되는 물건 그리고 거래가 될 만한 물건들을 지금 투자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정말 부동산의 흐름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표는요, 약상승을 하겠다라는 응답이 14%, 약하락을 하겠다라는 응답이 16.7%,
비등비등합니다. 그죠? 그리고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69%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거의 100 정도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합 수준을 지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하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그 사이에 부동산의 심리 상황은 매우 좋아졌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하실 때 요 심리 지표 꼭 한번 투자하시기 전에 확인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세 가격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매매 가격뿐만이 아니고 전세 가격도 같이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라는 건 투자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실수요의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세 가격 변동률도요. 쭉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라갔죠. 보시면 수도권이 많이 내려갔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에 3프로 TV에 나가가지고 그때 아마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이제 하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2011년도에 데칼코마니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데칼코마니가 뭔지 아시죠? 네. 이렇게 물감 한 다음에 딱 접으면 반대 방향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저축은행 사태 그리고 하우스 푸어 문제 부동산 상황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근데 여러분 부동산 상황이 안 좋았었던 게 서울 부동산 시장만 안 좋았지 지방 시장은 굉장히 좋았던 거 아십니까? 아, 네. 그때 좋았었어요. 지방은. 그때만 제가 2009년도인가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부동산 네, 굉장히 서울 빼고 나머지 지방은 어렵다 이런 인식이 파다했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이제 지방의 이제 유동성을 확장시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카드를 세제 혜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산의 흐름이 이제 지방 쪽으로 갔고요. 2011년도부터 지방 시장은 굉장히 급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이제 지금의 제가 데칼코마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작년에 제가 예측하기를 서울 부동산 시장은 약상승을 할 거고 지방 시장, 광역시 그쪽은 이제 약하락을 할 거다. 그래서 전체 시장은 보합 상태에 이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약간 다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과 거래량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7시 10분까지 하는 거죠? 네. 네. 제가 자료를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네. 10분까지 마쳐야 되니까 좀 빠른 속도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전세 가격 전망 지수도 보면요. 전망 지수는 뭐 계속 상승이죠. 서울 부동산의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거다라는 의견이 정말 다수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5월만 하더라도 전세 빨리 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전세는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제 모든 아파트의 신규 건설이 지금 올스톱되어 있는 상황인 건 아시죠? 네, 건설 회사가요.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새로운 건설을 안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어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올 이제 3, 4분기에 시작이 되니까 내가 잘못하다가는 건설 뭐 조금 벌려다가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날 상황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신규 어떤 건설이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조금 이슈레이징을 좀 시작을 했었는데 또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1년 남짓 어떤 건설에 대한 공백이 좀 생겼어요. 이게 지금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2년, 3년 늦춰지다 보면 이제 3, 4년 뒤에는 공간 시장에서의 어떤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아무리 수요를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2015년도에 맞이했었던 상황이에요. 2015, 16, 17 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입주 물량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정말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다시 3, 4년 뒤에는 또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자, 일단 금리 그리고 연체율에 대한 주택 금융 상황을 보면요. 금리는 약간 이제 하단으로 가기 시작을 했고요. 대신 이렇게 연체율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려움이 좀 존재한다. 고금리잖아요. 그리고 경제난이 경제 침체입니다. 그죠?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우리 국민들끼리 주고받은 어떤 자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건설사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데요. 에비타 마진이라고 해가지고요. 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죠. 뭐 세금 내고 이자 내면 아마 적자일 거예요. 그래서 중공업 미분양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건설 경기는 더욱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각 건설 경기를 담당하는 회사에 이제 문의를 해본 결과 기준금리 인계치를 물어봤어요. 지금 3.5잖아요. 이 정도는 내려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현재 금리에서는 76%에 해당하는 건설 회사들이 적자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 안타까운 건 공사비가 30-40%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PF 잔액은요. 134조의 굉장히 큰 금액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PF 대출 연체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거 큰 위기 때와 달리 지금 연체율은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니까 PF 자체는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흔들 만큼 그렇게 큰 어려움을 발생시키지 않을 거다라는 조심스러운 낙관적인 판단은 좀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는 뇌관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매매, 전세, 그리고 미분양, 그리고 주택금융, 그리고 건설경기, PF까지 다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황이 좀 어떤가요? 펀더멘탈 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하려면 이 부분들이 일단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여전히 시중에 풀린 돈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주요 지역들 위주로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압구정 같은 경우에, 그죠? 뭐 요거 잠깐 지표를 보여드릴까요? 과거 2019년도에는요, 강남권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년도에 강남권에는 영등포구, 송파구, 양천구가 상승을 했고요. 작년 2023년도에는 송파구, 양천구, 강남구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강북권 볼까요? 강북권은요, 2019년도에는 광진구, 마포구, 서대문구가 상승을 했고요. 이번에는 용산구, 종로구, 마포구가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구들 위주로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강남권은 이미 반등을 시작을 했고요. 상승을 시작한 지역구도 6곳이에요. 네, 이 빨간색이 상승을 시작한 곳입니다. 자, 강북권은 여전히 조금 하락이죠. 근데 이제 하락폭을 조금 낙폭을 완화시키고 있고요. 상승하고 있는 이런 지역구들도 존재하니까 이런 온기들이 지금 현재는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자료와 지금의 현재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지를 여러분들이 길목을 좀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남권역 이번 특징은 압구정, 반포, 잠실 이쪽, 그리고 바로 과천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분당권 라인까지 해가지고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남부축까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고요.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좀 특징이에요. 이런 상승의 폭들이 동작구나 강동구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확인하시고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KB부동산 TV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저 대리기행이라고요. 이런 동남권역의 방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상황을 좀 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동 같은 경우에는 53,000여 이제 미니 신도시로 탑바꿈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기가 조금 걸리겠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이제 지정이 좀 됐고요. 분담금이 좀 증가될 우려가 있으니까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근데 좀 시간에 조금 또 필요하다. 이것도 유튜브로 찍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용산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용산 개발 업무지구에 대한 발표 이후에 실거래가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용산 중심으로 하고 있는 동부 이천동과 그리고 한남 뉴타운에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이 부분들도 제가 유튜브에 담았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는요,
시중 주담대 이자가 하락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작됐으며 그리고 지속적인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입주 물량이 줄어든 이런 부분들을 올해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이런 근거로 좀 많이 삼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KB부동산 뭐 플랫폼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테이블에 기간을 넣으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가장 많이 떨어진 아파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파트들,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시장 상황이 좀 바뀌게 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직은 좀 덜 오른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좀 선별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그래도 잃지 않는 투자,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투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긴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자료를 조금 준비했는데 좀 빠르게 좀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한번 더 기회가 된다면 더 여러분께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알찬 강의해주신 그 KB부동산의 정재훈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부동산 초보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진단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정재훈 박사님의 강의를 요약을 해보면요. 안 해봤으면 하지 마라. 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노후에는 위험한 투자보다는 이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또 이런 꿀팁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KB 부동산 데이터 허브라는 곳에 가면 또 전망 지수가 있으니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